당신은 지금 돈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욕심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으면 1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1억이 있으면 2억이 불안하고 2억이 있으면 5억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끝없는 불안의 굴레에 갇혀 있지 않나요? 혹시 당신도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식 시세부터 확인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자녀에게 줄 돈, 병원비로 나갈 돈, 장례비로 필요한 돈을 날마다 계산하고 또 계산하면서 결국 평생 불안 속에서 사는 삶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닌가요? 60대 퇴직자 김평범 씨는 평생 모은 돈 2억을 몽땅 단 6개월 만에 날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욕심이 그의 노후 전부를 망쳤습니다. 그는 이제 평생 돈을 위해 노동을 해야 되는 삶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당신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고통받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욕심은 당신의 평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신다면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발견한 욕심의 근원을 끊는 단 하나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돈 때문에 불안 증상이 있어서 상담센터를 방문했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65세 박퇴직님,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시고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약 3억 원을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죠. 그 정도면 여유롭게 사시겠네요. 그런데 박 선생님은 퇴직 후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주식 앱을 켭니다. 점심 먹을 때도 저녁 뉴스를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계좌를 확인합니다. 3억이 3억 5천이 되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신기한 건 3억 5천이 되자 이번엔 4억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억이 되자 5억은 있어야 노후가 안전하다는 새로운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돈은 늘었지만 박 선생님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의 쳇바퀴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으면 잠깐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안에서 소유로 다시 집착으로 그리고 공허 이렇게 4단계 굴레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첫 번째, 당신은 불안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두 번째, 그래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돈을 모을수록 더 집착하게 됩니다. 혹시 잃으면 어쩌지라는 불안은 계속됩니다. 네 번째, 결국 공허함만 남습니다. 돈은 늘었는데 마음은 더 텅 비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돈 때문에 고생했어요. 이제 좀 여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돈 때문에 더 힘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안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평생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욕심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욕망의 해소를 원할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배고픔이 사라지는 순간 행복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면 잠깐의 안도감만 있을 뿐 곧 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결핍을 채우려고 살아간다 하지만 결핍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욕망이 사라지면 즉시 새로운 욕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3억이 목표였던 사람은 3억을 모으면 5억을 원합니다. 5억이 목표였던 사람은 5억을 모으면 10억을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욕망의 굴레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굴레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돈을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돈을 걱정하고, 잠들기 전에도 돈을 계산합니다. 당신의 하루 전부가 욕망을 채우려는 노력으로 가득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아니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채우는 건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통의 진자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욕망에서 축으로 다음엔 획득으로 그 다음엔 권태로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 이렇게 이 사이클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돈을 모으면 잠깐 만족합니다 하지만 곧 권태가 옵니다. 이제 뭐 하지? 이게 다인가?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결국 당신은 평생 욕망의 쳇바퀴를 돌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단 하나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욕망 자체를 줄여라. 돈을 더 모으려고 하지 말고 돈에 대한 집착을 줄이라는 겁니다. 더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의 욕심은 이미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돈과 자존심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 위험한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면 당신의 가치도 줄어든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당신의 자존심과 결합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68세 이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도 잘 키우셨고, 집도 장만하셨고, 노후 자금도 모아두셨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연금이 이만큼 나와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이만큼 벌었어. 우리 아들이 용돈을 이만큼 보내줘. 이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자꾸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왜 그만큼 못 벌었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돈이 곧 자신의 가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다음 모임 때는 내가 제일 많이 벌었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이 선생님에게 주식 계좌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감의 증명이었습니다. 계좌 잔고가 늘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계좌 잔고가 줄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50대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위험한 현상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젊을 때는 자신의 가치를 일로 증명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위치, 사회에서의 역할, 그것이 나의 존재감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직함도 없고
회사에서의 역할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이만큼 가진 사람이야.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돈이 곧 존재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것이 끝없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친구가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나는 6천만 원을 벌어야 하고, 누군가 1억짜리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하면 나는 2억짜리로 가야 한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결국 당신의 삶은 비교와 경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타인이 가진 것으로 불행해한다. 당신이 3억을 가졌어도 옆 사람이 5억을 가졌다면 당신은 불행합니다. 당신이 건강해도 옆 사람이 더 건강하면 당신은 초라해집니다. 이게 바로 비교가 만드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당신이 당신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진짜 당신은 돈이 많은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돈이 자존심과 결합되는 순간 당신은 숫자로 환원됩니다. 통장 잔고, 부동산 평가액, 연금 수령액. 당신이라는 존재가 숫자로 축약되어 버립니다. 이 선생님은 결국 주식으로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돈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를 가졌든 얼마를 벌었든 그것은 당신의 존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존재의 가치는 소유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당신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쇼펜하우어의 가장 냉정하고도 명확한 진단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자들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부는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불행의 두려움을 준다.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돈을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잃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자산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어요. 이제 늙어서는 돈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합니다. 결국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산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의 역설입니다.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돈을 모았지만 돈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돈은 불행을 줄일 수는 있어도 행복을 주진 못한다. 배고픔, 추위, 질병 이런 불행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3가지 핵심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소유는 끝없는 경쟁의 씨앗이다. 당신이 1억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도 1억을 가집니다. 그럼 당신은 2억을 원합니다. 2억을 가지면 주변에 3억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그럼 당신은 다시 3억을 원합니다. 소유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를 보면 항상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옆을 보면 항상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평생 경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소유욕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두 번째, 진실 만족은 기대보다 항상 뒤처진다. 5천만 원이 목표였을 때는 5천만 원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5천만 원을 모으면 1억은 있어야 안심이 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기대는 현실보다 빠르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만족했던 것도 내일이 되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작년에 감사했던 것도 올해가 되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 적응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어떤 상태에도 금방 적응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만족은 영원히 기대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세 번째, 진실도는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만 충분하면 불안이 사라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관리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잃을 것이 많아지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가난할 때는 어떻게 벌까만 고민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면 어떻게 지킬까, 어디에 투자할까, 누가 노리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따라옵니다. 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평온은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 자체가 새로운 불안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라. 돈을 추구하지 말고 욕심을 다스려라. 더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의 의미를 깨달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욕심의 뿌리를 자를 수 있는지 쇼펜하우어의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욕심의 뿌리를 자르는 방법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인식도는 수단이지 존재 증명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돈으로 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버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가진 사람이야.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치가 정말 돈으로 결정됩니까? 통장에 5억이 있는 사람이 통장에 1억 있는 사람보다 5배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돈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밥을 사 먹고 집을 구하고 병원에 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돈은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소유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인식 얼마 있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품격이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10억을 가지고도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1억을 가지고도 평온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은 더 모아야 해라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은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감사를 느낍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이 적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우리가 100만 원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1억이 있어도 불안하다면 우리는 가난한 겁니다. 품격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로 만족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인식돈으로 얻는 평온은 일시적임을 자각하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목표 금액만 모으면 편해질 거야. 하지만 그건 환상입니다. 돈은 절대 우리를 평온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모으는 순간 새로운 불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킬까?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혹시 잃으면 어쩌지? 평온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온은 욕망을 내려놓을 때 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평생 3억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3억만 모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3억을 모은 후 단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3억을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평온은 소유가 아니라 무소유의 자유에서 온다. 우리가 정말 평온해지고 싶다면 돈을 더 모을 게 아니라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 인식 결핍의 욕망을 줄이면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 우리가 돈에 집착할수록 시간은 사라집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돈 생각, 재산 걱정, 투자 고민. 우리의 하루 전부가 돈에 지배당합니다. 하지만 욕심을 줄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돌아옵니다. 더 이상 주식 시세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 뉴스를 쫓지 않아도 되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진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왜냐하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50대, 60대, 70대. 이제 우리 앞에 남은 시간은 몇 년 아니 몇 달일지도 모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돈 걱정으로 보낼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의미 있는 일에 쓸 건가요? 자, 이 네 가지 인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돈은 수단이지 존재 증명이 아니다. 둘째, 얼마 있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품격이다. 셋째, 돈으로 얻는 평온은 일시적이다. 넷째, 욕망을 줄이면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 이 네 가지를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그럼 조금씩 욕심의 뿌리가 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쇼펜하우어의 소비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에서 온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평생 모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늘리고 부동산을 사모으고 재산을 불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돈은 쌓아두는 순간 죽은 것이다. 돈의 가치는 그것을 보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는 순간 비로소 살아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72세 최할머니. 최할머니는 평생 아끼고 모으며 사셨습니다. 옷 한 벌 새로 사는 것도 아까워하고 맛있는 음식 한 번 먹는 것도 사치라 여기며 오직 저축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5천만 원쯤 됐을 때 최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돈 모으느라 평생을 허비했어요. 정작 쓸 때가 와도 이미 몸이 망가져서 쓸 수가 없네요. 이게 바로 소유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모읍니다. 나중에 쓸 거야. 비상시를 대비해야 해. 하지만 그 나중은 언제 올까요? 60대가 되면 70대를 위해 모으고 70대가 되면 80대를 위해 모읍니다. 결국 평생을 모으기만 하다가 정작 쓸 힘이 없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쓰는 순간 인간은 욕망에서 자유로워진다. 무슨 의미일까요?
돈을 쌓아둘 때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잃으면 어쩌지, 줄어들면 어쩌지. 하지만 돈을 쓰는 순간 그 불안에서 해방됩니다. 돈으로 맛있는 밥을 먹으면 그 순간만큼은 행복합니다. 돈으로 여행을 가면 그 경험은 평생 남습니다.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 그 기억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돈은 쓰일 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칙, 경험에 투자하라.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본 여행, 우리가 본 공연, 우리가 나눈 대화. 이런 경험들은 평생 우리 안에 남습니다. 70대가 되어서도 80대가 되어서도 우리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한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더 많은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두 번째 원칙, 관계에 투자하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심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진심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오랜 친구에게 선물을 하고 자녀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선물하고 돈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75세 할아버지는 매달 손자들과 외식을 하십니다. 돈 아깝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통장 잔고보다 손자들 웃는 얼굴이 더 소중합니다. 이게 바로 돈의 진짜 가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평온을 주지만 관계는 의미를 준다. 우리는 혼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삶은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돈을 관계에 투자하는 건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더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원칙, 건강에 투자하라. 50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희생해서 돈을 벌고 나중에 그 돈으로 건강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건강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건강의 상실은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험의 관계에 건강에. 이 세 가지에 투자할 때 돈은 비로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지 실천 루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천 루틴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루틴, 재테크보다 욕심 관리 루틴을 만들기. 우리는 평생 재테크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주식이 오르는지, 어느 부동산이 좋은지, 어느 예금 금리가 높은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욕심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재테크를 아무리 잘해도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돈에 끌려다닙니다. 그렇다면 욕심 관리 루틴은 어떻게 만들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아마 대부분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밥 한 끼, 산책 한 번, 가족과의 대화. 진짜 필요한 건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통장 잔고. 이것들은 필요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필요를 채우는 건 쉽지만 욕심을 채우는 건 불가능하다. 매일 아침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조금씩 욕심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루틴 하루 1번 소비 이유 기록하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돈을 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불안해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소비하세요. 돈을 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것을 사는가? 진짜 필요해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불안해서인가요? 남과 비교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진짜 나를 위해서인가요?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오늘 쓴 돈을 되돌아보며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점심 식사 2만 원 마이너스 배가 고파서 주식 투자 100만 원 마이너스 불안해서 손자 선물 5만 원 마이너스 기쁨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우리의 소비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소비가 불안과 욕심에서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각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의 욕심을 자각하는 순간 그 욕심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루틴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감정 루틴.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비교에서 옵니다. 친구가 더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이웃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는 소식, 자녀 친구가 더 성공했다는 말. 이런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비교할 시간에 감사하라. 누군가 5억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그만큼 못 벌었을까?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오늘 먹을 밥.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세어보세요. 그럼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아침밥이 맛있었다. 자녀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다.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바라는 자에게 온다. 비교를 멈추면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네 번째 루틴 돈보다 시간을 투자하는 습관 만들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루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을 써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돈을 써서 시간을 사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50대, 60대, 70대. 이 귀한 시간을 돈 벌기 위해 쓸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의미 있는 일에 쓸 건가요? 제가 만난 한 68세 할아버지는 몇 년 전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돈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그만두셨습니다. 부동산 공부도 멈추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여행을 가고 일주일에 2번 친구들을 만납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지만 제 인생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돈을 위해 쓸 건가요? 아니면 삶을 위해 쓸 건가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주식 앱 확인하는 시간을 산책하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부동산 뉴스 보는 시간을 책 읽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재산 계산하는 시간을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4가지 루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기. 하루 1번 소비 이유 기록하기.
비교 대신 감사 세 가지 떠올리기. 돈을 써서 시간을 사는 습관 만들기. 이 네 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따뜻한 메시지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연구하며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돈은 우리를 지켜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고 나이 들어서는 돈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안전을 줄 수는 있지만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걱정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 부는 마음의 평온이다.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밤마다 불안에 떨면 우리는 가난한 겁니다. 하지만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없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는 손에 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는 데서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습니까? 돈이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평온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걱정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잠들 때 불안 없이 눈을 감고 오늘을 살면서 비교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평온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평온을 얻기 위해 돈을 쫓았고 돈을 쫓다 보니 평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욕망의 역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됩니다. 더 많이 모으려는 욕심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재테크입니다. 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욕심을 줄이는 것. 통장 잔고를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키우는 것. 더 많이 가지려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평생을 욕심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재테크는 불안을 덜어내는 연습이다. 돈을 더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불안을 덜어내는 연습을 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떠올리고 돈을 쓸 때는 진짜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들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고 불안이 찾아오면 욕망이 아니라 필요를 구분하세요. 그럼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통장 잔고가 5억이든 1억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평온한가입니다. 오늘도 웃을 수 있는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진짜 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을 버릴 때 삶은 가벼워진다. 우리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돈이 아니라 평온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욕심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욕심이 아니라 평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버릴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신가요? 그리고 무엇을 버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철학사냥이 여러분을 위해 지혜를 사냥해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래 사냥으로 꿈꾸던 청춘, 이제 철학으로 답하다. 철학사냥이었습니다.